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팔품사를 다 대보십시오. 만약 5초 안에 팔품사를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카운트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되셨나요? 아마 명사, 동사, 전치사, 형용사 여기까지는 쉽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감히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8가지를 완벽하게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찾아뵙는데 다시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제 강의를 이번에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진 팔품사라는 것은요, 바로 이 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원에 나가보십시오.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근데 그 공원, 내셔널 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그 나무만을 보고 그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이 공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사과에 쪼개진 단면만을 보고 그 단면을 보고 그 뒤에 어떠한 사과가 있는지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나요? 어디가 끝이고 얼마만큼 큰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 나무에 집중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아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를 스승 없이는 완벽하게 쓰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였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영문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문법에서 따왔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왔고, 일본의 영문법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영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였냐면, 메이지 유신 때부터 전해져 오던 우리 일본의 영어 문법은 말 그대로 독해 위주의 영문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해독하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쓰는 데 주력했던 영문법이었던지라 실제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독해만 잘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팔품사 5구3절이라는 단어,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장에서 이것은 이렇게 쓰이는지 저것은 저렇게 쓰이는지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해왔던 것이죠. 자, 그것이 현대 영어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지는 현대 저희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3년, 4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 동안 영어를 적게는 일주일에 1시간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영어를 배우셨습니다. 학원 교육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를 10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우리는 기본 영어 회화밖에 못할까? 독해 문장을 봐도 나 대충 때려잡을 수 있어. 대충 이해를 해. 대충 그게 문제입니다.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입시조차도 일본의 영문법에서 따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걸 찾아라. 대충 감으로. 감 중요합니다. 그게 센스거든요. 중요한데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진짜 영문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 영문법을 일본의 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필요했던 건데, 그 교육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런 나무를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라 저는 이런 숲을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었을까. 자, 이런 숲을 보여주는 교육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미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미로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도 있죠? 미로에 갇혔습니다. 미로에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진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고 막다른 길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돌아 나와야 되죠. 끊임없이 나무만 바라보고 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이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셨습니까?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셨고 되돌아 나오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미로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전략을 짜본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미로의 큰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큰 그림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만 내가 이 미로에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미로를 나오기 한결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21세기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을 딱 띄운다고 생각해 보시죠. 드론에서 공중에서 이 미로를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미로라고 하는 2차원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로 확장이 되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미로에 큰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숲이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형은 어떤지, 어디를 피해야 되는지, 어디를 들어가야지 이 출구를 나올 수가 있는지의 답은 바로 올려다보는 것. 즉, 한 발짝 떨어져서 3차원의 세계에서 2차원을 내려다보는 것. 즉, 숲을 보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일본의 영문법,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교수들이 가르쳤던, 일본에서 유학했던 교수들이 가르쳤던 이 일본의 벤치마킹에 있던 한국의 영문법은요, 전부 다 실패작입니다. 왜? 나무를 보여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이 숲을 보는 영문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수많은 영문법 서적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책들과 나쁜 책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분하는 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됩니다. 자, 써보죠.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에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어떤 글씨체로 쓰여져 있는지, 이 책의 재질은 무엇인지, 어떤 종이로 만들어졌는지, 이 작가는 누군지, 그따위 것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 글쓴 이의 의도가 보이고요. 이 글쓴 이가 아주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시대 편승해서 책을 팔아먹으려고 책을 썼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서적을 읽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밟고 영어 교육에 헌신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실력은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나중에 이 목차가 왜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쓰여진 목차가 좋은 책인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크게 형식과 품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영문법을 할 때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형식이니 품사니 하는 것들.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사, 팔품사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8가지 품사가 있다는 뜻이죠. 이 품자의 품자는요, 물건 품자를 얘기합니다. 물건. 자, 영어의 조상은 바로 상인이었거든요.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데서 시작된, 중개무역에서 시작된 언어가 바로 현대 영어입니다. 자, 이 영어의 역사에 관한 영상은 제 다른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짧게 얘기하자면, 이 물건을 판다고 해서 이 물건 품자를 쓰는데요. 크게 영어에는 8가지 카테고리로 물건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즉, 영어라는 물건을 분류해 놓은 것이죠.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자기 이런 팬트리나 창고에다가 warehouse에다가 물건을 쌓아둘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물건을 아무 때나 쌓아둡니까, 여러분? 아니죠. 적절할 때 효율적으로 빼쓰기 위해서 품목에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무슨 자리, 여기는 무슨 자리, 이렇게 빼놓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물건을 도태기 시장처럼 그냥 아무 때나 처박아 두는 것은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죠. 상인의 마인드로 돌아가 보십시오. 영어의 조상, 즉 서양인의 조상은 상인인데, 상인들이 그런 비효율적인 행위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철저하게 분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런 8가지 하등에 이런 품사라는 이름을 달아서 물건의 요소를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영어의 한 축이라면, 또 그 반대쪽에는 바로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바로 포맷입니다. 포맷. 아시죠? 자,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이런 포맷으로 만들었다. 구성진을 만들 때는 이런 포맷으로 가보자. 자, 포맷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때 쓰는 말인가요? 형식. 말 그대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이 물건을 팔고자 하거나 물건들이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루었을 때 이 물건들의 조합을, 자, A와 B와 C의 조합에 이루는 포맷 1이 있다고, 형식이 1이 있다고 가정하면 A와 D를 팔 수도 있고 A와 C를 팔 수도 있고, 그리고 A와 E를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조합, 컨비네이션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바로 포맷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겁니다. 품사들은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A, B, C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개개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품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일로 넘어가 보면, 자, 숲과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형식과 품사 중에서
굳이 꼽자면 무엇이 숲입니까? 무엇이 더 큰 그림입니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이 바로 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는 뭐죠? 바로 나무죠. 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형식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큰 형식만 바라보고 먼저 보고 익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품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품사들은 뒤에 갖다 끼우는 것들이거든요. 이 형식을 먼저 알고 영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큰 도식표를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 질문에 들어갈 차례네요. 자,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큰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 문장. 문장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강의를 역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감히 짐작컨대 국어든 영어든 프랑스어든 그 어떤 언어든 간에 언어적 감각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언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언어는 꿰뚫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언어가 가진 진리 하나는요. 언어라는 것은 문장과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 해열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좀 보다가 말을 끝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한 제가 이런 사람은 A라고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말을 끝내지 않았죠. 자, 반면에 제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간결하게 얘기하는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어제 장에 가서 물건을 샀다. 그런데 그 물건은 하나의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재미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B의 말과 A의 말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A의 말은 좀 더 어른스럽게 말한 거고, B가 한 말은 좀 더 유아틱하게, 좀 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교육 수준, 언어의 교양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것은 바로 문법입니다. 바로 언어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자, A와 B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 법칙에 따라서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A는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끝낸다는 것, 즉 마침표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 적었죠? 자, 문장의 정의는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로 이루어졌든, 구로 이루어졌든, 절로 이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문장의 정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은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필요합니다. A처럼 장황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게 뭘까요?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 한국어에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해열 진통제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자, 마침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즉 동사가 빠진 겁니다. 한국어는 끝까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김수함은 거북이야 그런 얘기 끝까지 나오는 말 끝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로. 행위를 표시해주는, 동작을 표시해주고 상태를 설명해주는 바로 동사라는 것, 수로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나는 간다, I go. 나는 간다라고 하는 go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즉 수로가 문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상인들, 영어거든요. 그런 반면에 동양인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농경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습니다.
상인들, 서양인들은 물건을 빨리 팔아치워야 돼요. 그쵸? 그들은 정착한 사람들, 즉 농경 문화가 아니라 상인들의 문화란 말이죠. 배를 타고 장마당에 서면 빨리 물건을 서로서로 물물 교환한 다음에 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과 비용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죠. 효과를 넘어서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앞에 해야 됩니다. 즉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침표가 필요한데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려면 수로가 필요합니다. 수로. 즉 현대 말에서는 동사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동사가 필요한데 이 동사를 찍어야지 문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문장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중요한 말인 즉 동사, 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지는 문장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동사를 빨리 얘기하는 거죠. 문장의 전반부에 SV라고 해서 문장을 빨리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 동양인들은 농경 문화라서 급할 게 없어요. 빨리 헤어질 필요가 없죠. 옛날에 우리 손자들은요,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까지 다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였고 이것들은 동양의 문화입니다. 왜? 한중일 똑같죠. 왜? 우리들은 농경 문화니까요. 비옥한 토양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쉽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긋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굳이 문장 앞에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문장 앞에? 아니요. 나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하면 맨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문장 끝날 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잤다.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는 주인공과 잤다라고 하는 수로, 즉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서 맨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동양의 말은 끝까지 듣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말은 끝까지 들어라 라는 말이 있죠.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마침표가 찍히는 문장을 볼 수 있고요. 서양어는 주어와 동사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형식이죠. 자, 이게 바로 영문법을 보기 이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역사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알려면 그들이 어떤 조상을 가졌는지, 어떤 길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는지만 보면 영어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장이랑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하나를 정리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문장은 뭐다? 반드시 문장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권한은 무엇이 나온 이후여야 된다? 술어, 즉 동사라고 하는 것이 나온 이후여야만 된다라는 게 바로 법칙입니다. 이게 모든 언어의 법칙, 즉 문법의 제1법칙입니다. 말을 끝맺어라. 그걸 문장이라고 한다. 문장을 끝맺으려면 수로, 즉 동사가 있어야만 한다. 이게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공통된 제1법칙입니다. 영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가보시죠. 자, 그렇다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장에 대한 화두는 이미 전 슬라이드에서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바로 끝까지 가보죠. 그래서 문장을 알면 뭐가 보이는데? 자, 다음은 바로 오형식과 팔품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리고 현재, 미래에 모든 영문법을 꿰뚫는 하나의 문법 체계를 나열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팔품사 5구 3절 문장의 오형식 또는 문장의 오형식 플러스 팔품사 5구 3절. 자, 제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던 이 말이 낯설다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귀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장의 오형식, 팔품사 5구 3절. 팔품사 5구 3절 문장의 오형식.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겉핥기식으로 하신 겁니다. 이 단어는요, 제가 말한 이 단어들의 조합은 한국에서 영문법을 가르칠 때 주구장창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여러분들께 던졌던 화두입니다. 자, 문장에게는 5가지 형식이 있다. 아까 제가 전 슬라이드 말했죠? 형식 뭐라고 했죠? 포맷입니다. 구성 요소들을 조합해서 짬뽕 시켜봤더니 형식이 나오네? 그런데 이 영어에는 5가지 형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품사는 어떻고요? 품사는 아까 나무라고 그랬죠? 형식이 숲이라면? 그러니까 큰 그림 5개가 있고요. 영어에는 작은 품목, 나무가 8그루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8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질문 던졌죠? 팔품사를 얘기해 보세요.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역시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들이 영어를 구성하는 전부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쉽다고? 영어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네, 쉽습니다. 쉬운데 동시에 어려워요. 이게 무슨 궤변이냐 하시겠지만 정말 쉽다는 거는 제가 말을 한 문장으로 또는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영어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쉽게 이 영어가 전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영어의 뼈대를 보니까, 뼈대라고 하는 게 바로 문법이긴 하지만 이 뼈대를 살을 발라냈더니 남는 것들이 이게 고작이었던 거예요. 자, 5가지의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사람들은, 일본의 영문학자들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런 포맷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구성 요소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 있는 품사를 갖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때로는 1번, 3번, 2번 형식으로 배치한다든지, 때로는 1번, 5번, 6번 방식으로 배치한다든지, 때로는 2번, 3번, 5번 방식으로 배치한다든지, 때로는 1번, 2번, 5번 방식으로 배치한다든지, 때로는 1번, 2번, 7번 방식으로 배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컨비네이션만 바꿔서 끼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전부입니다. This is all about English. 이게 전부입니다. 자, 좀 지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다소 빠르고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자 하고, 그리고 이런 영상들, 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문법 또는 영문법이라고 검색을 쳐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찮게 제 강의를 듣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꽤나 익숙하지 싶어요. 그런데 이 말들의 익숙함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주입식,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나가보죠. 그래, 네가 말하고 있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총 8품속 후 3절 문장의 5형식 또는 문장의 5형식 더하기 8품속 후 3절이라고 쳐. 그러면 문장의 5형식부터 한번 공부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알려줘봐.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에는 5가지 형식, 즉 5가지 포맷이 있다 그랬죠.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영어라는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는 5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장의 5형식, 5 포맷인데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친절하게 문장을 달아드렸습니다. 이거는 바로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3, 4, 5형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 영어를 3년을 배웠어. 고등학생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쳐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중학교를 이상 졸업한 사람이 최소 고등학교 1학년이 5초 안에, 아니 5초는 너무 짧으니까 10초 드릴게요. 10초 안에 문장의 1, 2, 3, 4, 5형식의 이 구성 요소를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중학교를 잘못 나오신 거예요. 잘못 영어를 배우신 거고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신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에 다시 가셔야 되고요. 끝까지 영어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아쉽지만 계속 돈을 지불하시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시면서 영어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그 흔한 공무원 시험을 쳐도 영어 시험이 있고요. 그쵸?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영어 시험이 있고요. 회사 진급 시험에도 영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대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박사과정을 받든 그리고 해외에 나오든 영어 시험에도 영어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보게 된다면 이게 뭐야? 이게 네가 말하는 영어야?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문장의 1형식은 SV, 2형식은 SVC, 3형식은 SVO, 4형식은 SVOC, 5형식은4형식은 SVOO, 5형식은 SVO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미 미리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1, 2, 3, 4, 5형식을 말할 때 SVCO 이렇게 4가지 구성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S가 뭐고 V가 뭐고 C가 뭐고 O가 뭐고 이거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포인트부터 잡죠. 자, 째려 보십시오.
끊임없이 숲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째려보는 겁니다. 자, 당연한 걸 당연한 게 보지 마시고요. 한 발짝만 떨어져 보십시오. 자, 제가 그래서 1, 2, 3, 4, 5를 한꺼번에 적어드린 겁니다. 자, 공통점을 파악하십시오.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1, 2, 3, 4, 5 형식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1번 포인트 뭐죠? SV라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SV. 포인트 1. SV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 about 70%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나는 영어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말은, 즉 영어를 못한다는 말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A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을 시작을 했는데 끝을 못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다의 그 못하다가 아니라 진짜로 못하는, disable,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 즉 동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공통점이 뭐였죠? V, 즉 수로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V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영어의 70%가 끝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형식은 SV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100%입니다. 자, 2형식은 SVC로 되어 있죠. 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거의 66.6%겠네요. 자, SVO 역시 66.6%입니다. SVOO는 4개 중에 2개까지 얘기했으니까 50%? 이것도 50%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얼추 67% 얼추 점점점점 나옵니다. 반올림에서 70%.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V까지만 얘기하면, 즉 동사까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당시에는 이미 영어 문장의 70%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70%. 영어의 거의 전부입니다. 7분 음선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굳이 C, O까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어와 동사만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자신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나 영어 70% 정도는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죠? 완벽한 유교 문화의 정점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겸손해야 돼. 그리고 잘하는 걸 잘한다고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이 비교를 끊임없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를 말하지 못하면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못해 나 주눅 들죠. 본인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70% 정도는 영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70%도 대단한 겁니다. 혹자들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완벽하게 100%를 말하지 못할 거면 입을 안 떼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영어를 잘하십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봅시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쵸? SV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5가지 형식 포맷에는. 그렇다면 공통점이 있다면 또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1, 2와 3, 4, 5가 차이가 납니다. 왜? 3, 4, 5에서 이 5가 공통이거든. 또 한 번 공통점을 찾았네요. 차이를 찾으려다 보니까 또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보세요. 3, 4, 5 형식은 어떻다? 세 번째 나오는 성분이 다 5, 5, 5. 이 5가 바로 목적어거든요. 자, 목적어. 목적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 4, 5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고요. 나머지 1, 2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를 얘기할 때 이 동사를 자동사라고 그러고 3, 4, 5를 얘기하는 이 문장의 성분을 타동사라고 그럽니다. 에게 갑자기 왜 동사 얘기를 해? 자, 형식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영어는 모든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부터 계속 제가 지겹게 얘기할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수로죠. 동사랑 수로는 제가 비슷한 말이지만 그냥 영어 문법에서는 같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수로, 풀어주는 말. 영어에서는 동사. 동사가 V인데요. 이 V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 동사를 말하면 문장을 찍을 수 있다 그랬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1형식 보세요. 동사까지 나오니까 마침표 찍을 수 있죠. 문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바로 핵심 키입니다.
동사를 잡는 자 영어의 70%를 잡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동사까지 말을 할 수 없으면 영어를 모르는 거고 못하는 거고 하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동사까지 말하고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신은 70%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고 영어를 아는 거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동사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공통점은 SV로 시작한다는 것. 두 번째 공통점 뭐였지? 3, 4, 5 형식. 왜? OOO가 같아. 그렇다면 OOO를 나타내주는, 그리고 OOO와 함께 컨비네이션을 가지는 이런 동사는 다른 거고요. OOO를 가지지 않는 동사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1, 2 형식과 3, 4, 5 형식은 구분이 다른 겁니다. 1, 2 형식의 길이 따로 있고요. 3, 4, 5 형식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동사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포인트 세 번째는 뭘까요? 뭘 발견하셔야 될까요? 자, 이 구성 성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SVOC가 뭔지 얘기 드릴 거거든요. 자, 포인트 3은요, SVOC입니다. SVOC로 이루어져 있구나. 자, 좀 지워볼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SVOC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셨든지 학원에서 배우셨든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SVOC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모르신다면 that's okay.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나서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어의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인문학인데 왜 암기를 해? 언어잖아. 배우면 되지. 습득하면 되지. 외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학원 가서 노출되면 돼. 맞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기도 하고 동양 사람들이 특히 잘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식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영문법이 나쁜 점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영문법도 많고요. 제가 영어 강의하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알려드릴 텐데 아마 제도권에서 배웠던 영어랑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으시다면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든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고 과학도 암기 과목이고 사회 역사도 암기 과목이고 바로 영어, 언어도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암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 구절만 암기하면 되나요? 아니요. 문법도 암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 가르쳐 드리는 것은 100% 여러분들이 머리로 익히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갑니다. S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는 무엇이냐? 주어를 얘기합니다. V는 동사, 즉 수로. C는 뭘까요? complement라고 하는 보어입니다. O는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또는 주어, 수로, 보호, 목적어 같은 말입니다. 제가 비슷하지만 같다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한 문법의 체계에서는 수로가 더 큰 영역이고요. 수로 안에 동사가 포함된 겁니다. 이 술자는 풀어주는 말이라는 소리예요. 풀어주는 말에 대한민국에는 크게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수로, 다자로 끝낼 수 있는 수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한국말에는 바로 동사, 먹다 같은 것도 있고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그랬지? 다자로 끝나면 다 동사 아니야? 이러시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국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 2, 3학년 때 숱하게 국어 문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다자로 끝나는 것은 수로라고 배웁니다. 대한민국 국어에서는요. 이걸 절대 동사라고 배우지 않아요. 왜? 동사는 행위를 나타내주는 이 동사의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상태를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거. 먹고 있다, 달리고 있다, 이런 달리다, 움직이다. stop 했을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쁘다는 멈출 수가 있습니까? stop pretty 할 수 있습니까? 5초 동안 예뻤다가 5초 동안 안 예뻤다가 다시 10초 동안 예쁠 예정인 그런 세상의 물건이나 상태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를 서술하는 말은 바로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형용, 모양 따위를 형용하다. 들어보셨죠? 날씨가 해가
쨍쨍 비친다. 햇빛이 쨍쨍인.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받침이 니은 들어가는 것 또는 받침이 리을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예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확한 문법의 어미는 예쁜이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또는 예쁠, 예정인, 미래를 포함한 받침 리을. 자, 이게 너무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할게요. 한국어는 어쨌든 수로에 크게 두 가지, 즉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영어는요. 자, 영어는 철저하게, 자, 좀 더 지워보자.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어는요, 이 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오직 동작 또는 상태를 서술해주는 말입니다. 진짜로 다짜로 끝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먹다. 동작이구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가 있죠?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바로 이 다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먹다, 마시다, 즐기다. 그쵸? 그리고 나는 상태이다. 뭐뭐 상태이다. 비동사 같은 것들. 이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다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한국어는 그와 다르게 형용사와 동사로 다르게 분간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영어는 어쨌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들이 바로 수로인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이 보어는 주어부터 다시 해보죠.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문장의 맨 먼저 나오는 것들이 주어입니다. I, you, he, she 그리고 당신 이름들 모든 것들 명사가 바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주어로 시작하면 이미 주인공이 딱 시작된 거예요. 자,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문장에 맨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문장의 전체에서 주인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것. 문장이 I로 시작했으면 내가 주인공인 겁니다. I am going to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네가. 그렇죠? 그 다음 들으셔야 될 말이 바로 문장을 끝맺기 위해서 들어야 될 말이 자동으로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동사가 들리실 겁니다. I will eat. 내가 먹을 거다. 까지 들으신 거예요. eat, 먹을 거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뒷말은 안 들어도 돼요. 선생님, 왜? 뒷말 중요한 거 아니야? 들으시면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I will eat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먹을 거다. 내가 먹는다. 내가 먹을 거다라는 말이 제일 문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2, 5, 3, 4, 5형식까지 70%를 구성하는 SV. 그래서 이 SV를 아시면요. 이 SV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의 70%를 얘기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 내가 영어를 잘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 주인공 SV까지 얘기하셨다면 그 다음 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C, 보어든지 O, 목적어든지. 그래서 아까 SV까지 하고 잠깐 구분을 1, 2형식이든지 3, 4, 5형식이든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이상하네. SV까지 나왔으면 왜 굳이 C가 나오느냐, O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 형식을 바꿔놨을까? 이게 답입니다.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문장의 큰 형식이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나뉩니다. 1, 2형식이 형제지간이라면 3, 4, 5형식이 새 쌍둥이 형제지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1, 2형식이 쌍둥이 형제고 3, 4, 5형식이 새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숲을 들어갑니다. 갈림길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갈래 길이 바로 1, 2형식의 갈림길인 1형식, 2형식의 갈림길이라면 여기는 길이 세 갈래로 안에서 또 갈라져요. 3, 4, 5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통된 분지지형. 이건 bifurcation이라고 하는데 분기지점이 뭘까요? 바로 SV입니다. SV까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이 SV 성분에 따라서 만약에 이 내가 V를 1, 2형식에 쓰이는 V를 썼다면 1위로 가는 거고요. 1위로 가는 동사를 썼다면 3, 4, 5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나무 모양이죠? 포도 모양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계속합니다. 비유를 드는 게
때로 좋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비유가 거슬리신다면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놨습니다. SV로 시작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1, 2형식에서 키 갈린다는 것. 이 갈리는 요소가 바로 이 동사가 키를 쥐고 있었다는 점. 동사는 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C 1위로 갈지, O라는 길로 갈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 SV는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나올 말은 선택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근데 꼭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틀리는 말도 있습니다. 자, 바로 O 같은 게 대표적인 예예요. 자, O가 뭐죠? 제가 C 먼저보다 O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 한국 문법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한국 국어 영문법에서도요. 자, 목적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쓰이죠? 목적이 되는 말입니다. 목적이란 말은 바로 대상이랑 같은 말이에요. 대상. 대상이 뭘까요? 주인이 있죠. 여기 주인. 그럼 이 목적어는 뭘까요? 대상이 되는 말. 즉 바로 손님입니다. 제 비유입니다. 손님이에요. 자, 시소를 탑니다. 여기 동사가 시소 중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기가 S. 자, 주어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인이 탔어요. 근데 시소가 놀이가 되려면 왔다 갔다 이 S가 높낮이로 움직이고 수소를 타려면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대상이 뭐다? 바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입니다. 자, 상인들이 영어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크레타 섬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지중해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BC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영어의 조상입니다. 서양인의 조상이죠. 서양인들은 공통적으로 알파벳을 쓰니까요. 어쨌든 그들이 조상인데 그들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상인입니다. 상인들은 뭘 했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팔 거라면 물건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쵸? 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무역이 되겠죠. 제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대상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뭘 하려고 해. 이 뭘 하려고 한다는 게 바로 행위의 주체, 행위의 수로인 동사입니다. 내가 팔다, 내가 사다, 내가 먹다, 내가 마시다. 그쵸?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뭘 행위를 끝맺으려면 뭘 하는지 대상이 또 필요합니다. 이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시다. 뭐를 마시는데? 커피를. 꼭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주인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중개무역의 대상인 사람이어도 되고 사람이 아닌 비사람, 즉 사물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양의 사고방식이 확장된 겁니다. 인본주의 철학에 의거해서, 그리스 철학에 의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태동하고 나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확장된 거죠. 철학적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서양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도 철학적 사고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곧 나와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물 또는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대상이 꼭 사람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상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든 것에서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수동태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라는 말은 없지만 어색하죠. 책상은 나에 의해서 사졌다. 이런 말 씁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당신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배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이 말이 올바른 국문법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십니까? 저 파란 책상은 어제 나에 의해서 사진 책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없죠. 단 한 명도 없다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문화, 즉 동양의 문화, 농경 문화의 문화는 이런 수동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능동태로 말하는 법을 익히거든요. 내가 산 거죠. 왜? 사람인 내가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대상이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물을 나눠놨어요. 그쵸? 내가 강아지를 산 거죠. 그쵸?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 레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준 거죠. 그랬으니까 나는 그 개를 산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의 영문법에 맞는 겁니다. 그 누가, 저 개는 어제 나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국어의 국문법이라면 서양의 영문법은 다릅니다. 왜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에 이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S와 V라고 하는 영어의 70%가 끝나는 이 조건이 뭐냐면요.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게 중심입니다. 센터입니다. 이 동사를 센터로 하여서 대상,
대상이 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대상, GS가 꼭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사물이어도 됩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이 대상에 의해서 시소라는 이 반대편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 대상 역시도 사람이어도 되고 사물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양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대칭으로 평행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문장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이 강아지 또는 이 책상이라고 비사물을 주어에 갖다 놔도 문장이 성립하는 겁니다. 책상은 사진 것이다. 나에 의해서 수동태에 태동한 원인이 되는 거고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더 빠르게. 자, 그렇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O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죠. 자, 이게 알겠다. 이게 목적어란다. 목적어 대상이라면서. 그러면 이 목적어의 대상은 바로 주체, 즉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주어가, 뒤에는 목적어가 위치하는 거구나. O. object라고 하는 것의 한국말은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subject, 주어라는 뜻이고, verb, 동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object,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주어와 목적어 대칭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시서의 원리죠.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양쪽에, 앞쪽에는 주어가 위치하고 뒤쪽에는 목적어가 위치한다. 여기가 첫 번째 대상 원리, 시서 원리, 즉 바로 동사 중심주의의 태동을 말합니다.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분기점, 어디 1형식으로 가는지 3, 4 형식으로 가는지는 이 동사가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동사가. 동사 중심주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앞은 주어가 오고요. 반드시 뒤는 목적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목적어일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영어가 진화를 하게 되면서 반드시 대상이 목적어일 필요는 없어졌거든요. 보십시오. 좀 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현대영어에서 꼭 저 뒤에 있는 대상이 목적어일 필요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태동은 목적어에서 시작했지만 이 C조차도 뒤에 놓일 수 있게 된 겁니다. S가 주어로 쓰이면 이 뒤쪽에는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주어가, 이것은 불변입니다. 뒤쪽에는 O도 와도 되지만 C도 와도 됩니다. 어쨌든 이 C로 가는 동사는 동사에 따른 분류고 O로 가는 동사는 또 동사에 따른 분류겠죠. 그래서 분간해 놓은 게 C로 놓으려면 이것을 자동사라고 불러라. O로 가는 길로 부르려면 이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라. 이 말입니다. 자, 한자어 조금만 할게요. 어려우신 분들은. 자, O는 목적어죠. 이 목적어는 바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대상. 이 목적어는 주어의 위치에서 봤을 때 나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남이죠. 남입니다. 남. 이게 주인이라면 이건 손님이죠. 맞죠? 제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주어가 있으면 손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은 남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자를 중국에서, 즉 한자 문화권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타자를 씁니다. 남타자. 타인할 때 그 타자입니다. 이 남타자가 바로 목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타동사인지 이해 가시나요? 이 동사는 동사인데 남이 필요한 동사라고 해서 타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O를 취하는 동사, 즉 3, 4, 5형식의 동사의 이름은 닉네임이 타동사입니다. 즉 목적어, 즉 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 자, 아이고. 자, 다시 좀 더 지어보죠. 그렇다면 이 형식은 동사가 어떻게 되냐? 1, 2형식들은, 자, 3, 4 형식은 타동사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1, 2형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가 아니죠. 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어에서 중요한 것은 남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상, 오직 목적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애초에 그 뿌리가 목적어였거든요. 근데 확장된 의미에서 보호도 뒤에 놓일 수 있게 해줬는데 어쨌든 보호는 남이 아닙니다. 왜? 보호라는 말이 뭐죠?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충할 때 그 보자예요. 그쵸? compliment, 영어로 compliment이라는 소리인데 compliment, 보충한다는 소리예요. 보충해주는 게 무슨 의미죠? 남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I am a boy. 자, 보십시오. 내가 주어고요. 비동사, 동사입니다.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왔고요. 뒤에는
목적어도 와도 되고 보어도 와도 됩니다. C가 와도 되고 뭐가 와도 됩니다. 당신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해석해보죠. 여기까지. 나는 이다. 동사의 뜻이 이다거든요. 뭐뭐이다. 뭐가 말이 비어있네? 나라는 존재를 보충해준 겁니다. boy. 이 boy가 이 아이와 대칭점에 위치한 말입니까? 정확히? 아니죠. 나는 love you. 나라는 주어, 동사, 사랑한다. 뭐를 사랑하는데? 너를. 보세요. 나와 너는 대칭에 서 있죠. 나가 너입니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나와 너가? 아니죠. 같지 않죠. 이게 바로 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근데 보십시오. I와 boy는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최소한 유사하다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왜? 보충하는 말이니까. 나는 이다. 뭔데? 소년. 그러니까 나와 소년은 같다라는 문맥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보어라는 말은 보충해주는 말, 남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형식에 나오는 1, 2형식에 나오는 동사를 뭐라고 한다? 자, 중요한 말 이제 들어갑니다. 1, 2형식의 동사를 뭐라고 한다? 뒤에 뭐를 놓는다? 보어를 놓는 이 동사를 뭐라고 한다? 바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타동사라고 했죠. 타동사. 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남이 바로 목적어고요. 왜? I love you 하려면 I가 좋아하는 you라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동사들은 이다 라고 끝나는 이런 동사들은 남을 필요하는 어귀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뭔데? 라고 물어보지 뭐를? 이라고 묻지 않죠. 보충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어죠. 그래서 1, 2형식의 동사는 자동사, 3, 4, 5형식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보죠. 자, 타동사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동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동사를 뭐라고 끝맺으면 된다? I love you 하나로 해볼게요. 나는 사랑합니다. 뭐를 사랑한다? 방금 제가 어떻게 했죠? 뭐를? 을를. 제가 을로 물었죠. 자, 지금부터 제가 가르치는 영문법은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직독직해입니다. SV까지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의 70% 되는 이 SV를 해석할 수 없으면 영어를 아예 시작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SV까지만 해석하십시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음에 올 말을 한국어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question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여기까지 SV까지 말을 하셨으면 중지하세요. 1초라도. 잠깐 쉬시면서 다음에 올 말을 유추하는 겁니다. 질문은 딱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무엇을? 이라고 질문 던지십시오. 이게 키워드입니다. 무엇을? 물어봤을 때 을로 물어봐지는 게 바로 한국어의 목적어죠. 사과를, 너를, 딸을, 아들을, 너를, 냉장고를. 그쵸? 을로 물어봐지는 게 한국어의 문법에서는 을이 바로 목적어를 말합니다.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을로 물어봐지면 이 다음에 오는 게 다 목적어라는 소리입니다. 옵니다. 나는 사랑한다. 뭐를? 그렇죠. 뭐를 사랑하는지 물어봐지죠. 너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인 겁니다. 자, I am a boy. 아까 거 다시 해볼게요. I am a boy. 자, 나는 이다. 비동사의 이 비동사의 특징 MR is는 뜻이 뭐뭐이다. 뭐뭐 상태에 있다. 이 뜻이거든요. 나는 이다. 자, 을로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을로 물어봐집니까? 나는 무엇을 이다. 한국어 문법에 맞습니까? 아니죠. 안 물어봐지죠.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매직 퀘스천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까지 말한 다음에 반드시 정지하시고 딱 질문 하나만 던지십시오. 무엇을 이라고 말했을 때 한국말로 말이 되면 타동사, 즉 뒤에 오는 게 목적어란 말이고 이게 타동사란 말이고 을로 물어봐지지 않는다, 즉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말로 어색하다, 그러면 이 동사가 무슨 동사다? 자동사다. 그리고 뒤에 올 말은 뭐다? 목적어가 아닌 보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다. 뭔데? 무엇을 물어봐집니까? 뭐를 이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차라리 뭔데? 라고 묻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보충하는 말. 뭐가 더 궁금한 겁니다. 나는 뭐다? A boy. 소년. 나가 소년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남이 아니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했던 거죠. 나의 분신이, 나의 보충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동사를 위주로 해서 앞쪽에는 주어가, 뒤쪽에는 목적어 또는 보어가 3, 4, 5형식은 목적어였고요. 1, 2형식은 바로 보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제가 마지막 2장에서 끝판을 내겠습니다. 형식의 끝판을 낼게요.
자, 이게 뭐다? 첫 번째 공통점은 SV로 시작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 공통점은 O가 오느냐 C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키를 쥐고 있다는 거. 자, 결판은 뭐죠? 어쨌든 동사는 뭐 가지고 있다? 키는 뭐 가지고 있다? 동사가 지고 있다는 거. 자, 이 그림 하나로 영문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즉 동사를 센터로 하여서 앞쪽에는 주인이 되는, 즉 한국말로 은는 이 가로 끝맺어지는 어미가 되는 주어가 위치하고, 이 동사의 맞은편에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C 또는 O 또는입니다. 보세요. 두 개 다 올 수 있죠. C 또는 O가 위치하는 것. 이것을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동사 중심 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동사 중심주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now or never. 지금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문법 책을 봐도 절대로 영문법서를 절대로 독해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영문법은 참 간단합니다. 영문법 책 한번 보지 않고 우선 제가 영어의 큰 뼈대, 큰 그림, 그 숲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이식해 드릴 거예요. 마치 USB로 복사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제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역학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책을 레퍼런스로 해서 문법책을 한 번씩 발췌해서 보시면 영어 공부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영어 공부를 하려면 이 동사 중심주의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동사 중심주의란 말은 나오는 책도 있고 나오지 않는 책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동사 중심주의를 논하지 않은 문법책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영어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거든요. 동사가 퀴를 쥐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동사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 주의라는 말은 법칙에 준하는 말이라는 소리거든요. 영어를 꿰뚫는 하나의 문장, 그리고 하나의 문법,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꿰뚫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동사 중심주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동사 중심주의는 후에 준동사 중심주의로 확정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려면 동사 중심주의를 익혀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가보죠. 그렇다면 제가 그렇다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오늘 한번 네가 말하는 알겠다, 문장의 5형식까지는 알겠다, 아까 네가 말했던 문장에서 팔품사 5, 3절이 있다고 또 말했죠 제가. 자, 문장은 크게 여기 나오죠. 문장은 크게 5형식과 팔품사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합산이 바로 문장입니다. 문장이 바로 문법을 말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제가 비유했을 때, 5형식은 방금 했습니다. 5가지 포맷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포맷을 숲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SV, SVC, SVO, SVO, SVOC 이렇게 4가지 형식을 익히신 다음에 팔품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품사로 넘어가 보죠. 자, 8가지를 아까 제가 5초 안에 되라고 했습니다. 자, 얘기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으셨죠? 제가 짐작컨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폐해예요. 마구잡이로 익히라고 익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작 익혀야 될 건,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지 않고,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암기시키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영문법이었습니다. 과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께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쉽게 얘기할게요. 영어에는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팔품사, 즉 물건의 8가지 품목을 서양인들이, 상인이 그 조상이었던 그들이 담을 때, 자기 창고에 담을 때 8가지 품목, 즉 명사, 동사, 대명사, 감탄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 순서로 담았을 텐데요. 이 8가지를 담을 때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칙이 참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문장의 5형식, 5가지 형식을 이해하면 참 간단합니다. SV로 시작한다는 것, 이 SV가 뭐냐만 이해하시면 영어의 팔품사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S, 즉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는 무엇일까요? 자, 명사와 대명사, 즉 명사를 얘기하는 거고, 동사는 동사입니다. 감탄사는 나중에 공부하죠. 그리고 형용사, 부사는 뭘까? 전치사, 접속사는 또 뭘까? 왜 저는 이런 도식표로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드리는 걸까? 참 신기하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지금은 말고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해드린 것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어지럽고 그리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품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문장 그리고 영어 문법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지 마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이었는데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